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경린 작가의 어디에 있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랑의 인연 또한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중국 여행 중 홀연히 사라진 남편과 남편의 친구이자 중학교 무렵부터 주위에 머물던 오랜 친구 석중.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디에 있니? 석중은 2년 전 혜정이 실종된 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수혜는 그때마다 공교롭게도 양양, 부산, 경주 같은 먼 곳에 가 있었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자를 받았으나 그런 때는 답을 하지 않았다. 석중도 어디에 있니 묻는 것으로 끝이었다. 너무 헛헛해서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없었다. 그리고 어제 수혜는 진주에 있었다. 친정엄마 회갑이라 태경의 유치원을 빼먹고 고향집에 온 참이었다. 이번에 다녀가면 일을 시작해야 하니 한동안 내려올 수 없었다. 예이 어디 있니 하는 문자가 왔다. 서울에서 멀리 있으니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진주에 왔어. 하자 거기 언제까지 있니 하는 질문이 왔다. 진주는 둘에게 고향이었다. 그들은 이웃이어서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다. 집 골목을 빠져나가면 곧바로 난강변이었다. 햇볕이 장렬하는 여름낮에 강변길을 따라 촉성로로 갈 때면 장어집마다 얼굴을 온통 흰 수건으로 감은 여자들이 뜨거운 연탄 화덕 앞에 앉아 장어를 굽고 있었다. 장어 기름이 타는 연기에 휩싸여 붉은 눈을 비벼대는 여자들 앞을 지날 때 수혜는 다가올 생이 두려워 숨이 막혔다. 둘은 덩어리진 검은 연기 속을 지나간 뒤에 동시에 숨을 토하고는 눈물을 지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뭐래? 라고 문자를 넣자 나 내일 그쪽에 갈 거야 하는 대답이 왔다. 술래에게 들킨 듯 이마가 찌릿했다. 석중은 연이어 문자를 넣었다. 내일 쌍계사에서 보자. 하필 쌍계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오래전에 쌍계사에 간 적이 있었다. 횟수를 세어보니 10여 년 전이었다. 수혜는 내일 서울 가야 해와 그러자 사이에서 망설였다. 5시에 쌍계사에 들어가는 다리 앞에서 봐 라는 문자가 또 들어왔다. 꼼짝없이 맞닥뜨린 것이다. 수혜는 휴대전화를 놓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답을 넣었다. 그래. 화개장터를 지나 벚나무길로 들어서니 식당과 민박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벚나무엔 반쯤 푸른 잎이 돋았고 낙화 꽃잎이 도로 위에 흩날렸다. 계속 건너 마을의 산과 들은 온통 차밭이었다. 산방, 민박집, 차시배지, 찻집, 카페, 가든 따위의 이름을 넣은 큰 안내판들이 스쳐갔다. 그 사이 차 마을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적지 않은 규모에다 온천까지 든 리조트도 있었는데 리모델링 중이라니 벌써 오래전에 생긴 듯 했다. 개화 시즌이 지나서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수혜는 2층 목조 건물 찻집을 지나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웠다. 넓게 편 벚나무 가지가 터널을 이룬 길이었다. 찻집의 현관에 걸린 노란 등이 쇠약한 불을 켠 채 달랑거리고 있었다. 예전에 길가의 어느 2층 다실에서 차를 마신 기억이 있는데 그 집 같기도 했다. 주인이 차밭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차 농사를 짓는 데다 유명 공방에서 직매하는 닭이와 다구도 함께 팔던 집이었다.
차 시중을 들던 아가씨의 단정한 몸짓과 채소 씨앗 같은 눈빛이 그리웠다. 필요한 동작 외엔 아무 낭비도 없는 몸짓과 무표정에 가까운 덤덤한 얼굴이었다. 수혜는 머뭇거리다가 차에서 내렸다. 어쩌다 보니 너무 일찍 도착한 것이다. 오후 5시 약속인데 3시였다. 문을 밀자 문틀 위쪽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다. 닭이와 다구들이 진열된 홀 곁에 테이블이 겨우 3개 놓인 좁다란 차실이 들어서 있었다. 언덕에 잇대어 지은 탓에 벽에는 바위 일부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 좁은 세로벽 중앙에는 주인 부부와 법정 스님이 함께 찍은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출입문 오른쪽에 든 방 안에서 뒤늦게 기척이 들리더니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자가 나왔다. 야위였는데도 얼굴이 푸석했고 회색 몸빼바지 차림을 하고 있었다. 예전 처녀는 개량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묶었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니 아마도 그 처녀는 이곳을 떠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을 것이다. 2층에 자리가 있는지 물으니 이 계절엔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뚱한 표정이었다. 꽃이 진 비수기의 평일에 혼자 들어온 손님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혜는 발효차를 주문하고 튼튼한 꽃가지가 늘어진 창 앞에 자리를 잡았다. 도로에는 이제 막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꽃잎들이 화르르 솟구쳐 올랐다가 흩어졌다. 창 앞에 휘늘어진 가지에서도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다. 새로 돋은 잎사귀들 사이로 꽃송이 몇 점이 남은 나뭇가지 너머로 누군가의 회상처럼 계곡 건너의 마을과 산과 푸른 차밭이 아련하게 펼쳐졌다. 수혜는 그 풍경을 유리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에 손을 올렸다. 몸 안에 장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듯 허전했다. 차를 가져온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뿌르퉁했다. 올해 차 농사가 잘 되었느냐고 수혜가 물었다. 냉해와 가뭄을 같이 입어 차나무가 많이 말라 죽고 찻잎도 다른 때보다 억세다고 여자는 대답했다. 기온 변화 때문에 차 농사를 망쳐버린 모양이었다. 차밭도 차를 덮는 산방도 가든과 민박집들도 저렇게 규모를 키웠으니 마을 사람들의 근심도 커졌을 것이다. 여자는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자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수혜는 차를 우렸다. 아무래도 박대당하는 기분이었다. 차 맛도 편치 않았다. 막연한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다. 수혜는 쌍계사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매표구 앞으로 갔다. 산장에 가려는데 입장권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니 매표구 안에 있던 남자 둘과 얼굴이 새하얀 아가씨가 어리둥절해했다. 산장 없는데요? 없어졌어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수혜는 입이 벌어진 채 겨우 그 말을 알아들었다. 예전에 석중과 묵었던 산장이 사라진 것이다. 산장 식당에 직접 담은 동동주와 제첩국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커다란 거울이 있던 마루를 지나 복도를 따라 끝방에 들어갔었다. 계곡 쪽이라 밤 내내 천둥치듯 요란한 물소리에 끝도 없이 어디로 휩쓸려가는 것만 같았다. 수혜는 잠이 깰 때마다 석중의 가슴에 귀를 파묻으며 견뎠다. 그때도 이맘때여서 마당가에 있던 동백나무에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다. 쌍계사 들어가는 오르막을 보니 길 가장자리를 따라 시침질한 듯 연꽃등이 총총 걸려 있었다. 석가탄신일 등이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석중은 순천에 있는 대학에서 세미나 참석 중이었다. 중국에서 동양사를 공부한 그는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수년 동안 강사로 떠돌다가 올해 들어서야 전임교수 발령을 받았다. 어디 있니? 석중이 물었다. 집이야. 수혜는 시계를 본 뒤에 대답했다. 난 늦을 것 같아. 집이면 좀 이따 출발해. 라고 석중이 말했다. 알았어. 수혜의 인매가 새침해졌다. 수혜야. 석중은 불러놓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수혜는 차를 몰고 나가 계곡길을 훑으며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로 했다. 민박집들은 총총 이어졌지만 막상 방을 찾으려 하니 마땅치 않았다. 벚나무길과 물이 흐르는 계곡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이던 소박한 민박집들이 갑자기 조악하거나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심지어 그 텅 빈 집들은 어딘가 덫이라도 쳐놓은 것처럼 음흉해 보이기까지 했다. 텅 빈 도로에는 뭉친 꽃잎이 이리저리 날려다녔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다. 숱한 민박집들을 지나며 계곡 깊숙이 들어갔을 때 뜻밖에도 4층 호텔이 나타났다. 2층에 자리한 호텔 레스토랑의 긴 테라스는 산을 향해 있고 마주한 산은 거친 지맥을 드러내며 우람하고 강경하게 버텨 서 있었다. 그 아래는 험한 계곡이었다. 지대가 높은 탓인지 산에는 만개한 꽃잎이 희부연 파스텔을 칠한 듯 뒤덮여 있었다. 수혜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원 가장자리 길을 따라 중앙 계단을 올라갔다. 1인용 카운터가 달랑 놓인 프런트는 비어 있었고 프런트와 마주한 레스토랑에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가득 찬 포크와 나이프를 쌍을 지어 키친 티슈로 묶고 있었다. 레스토랑 실내엔 커피 향이 퍼져 있고 곳곳엔 다육식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천장까지 닿는 것에서부터 아기 손가락보다 작은 것까지 크기도 종류도 다양했다. 수혜는 다육식물을 볼 때면 그 속에 인간의 전생이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 지난 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100개의 손, 1000개의 손을 내뻗는 것만 같았다. 바깥 테라스엔 철제 식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서보니 계곡 위 허공에 덩실 떠있는 듯 아찔했다. 주인 부부는 장을 보러 갔다고 했다. 개방형 주방에 설치된 에스프레소 기계를 보자 커피 생각이 간절했지만 수혜는 불면증이 있어 참아야 했다. 방을 보고 싶다고 하니 여자는 레스토랑 위층으로 안내했다. 여자가 문을 연 방은 302호였다. 계곡으로 통유리창이 나 있어서 전망이 좋아요. 커튼을 치지 않아도 되죠. 산엔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자가 커튼을 젖히며 설명했다. 작은 방 안에서는 오래된 견과류에서 나던 비린내가 났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냄새였다. 오래된 모텔을 식당 앞에 테라스를 내어 달고 정원 정도를 꾸며 호텔로 개조한 것 같았다. 혼자인가요? 여자가 물었다. 수혜는 더블베드를 쳐다보며 막연히 고개를 저었다. 빈 방이 더 있겠지요? 수혜가 물었다. 그럼요. 여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산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리고 빗방울이 날려와 유리창에 부딪혔다. 비가 오네요. 수혜가 말하자 여자가 재빠르게 받았다. 햇빛이 비쳤다가 말았다가 비가 오다 말다 해요. 산이 높아 계곡의 날씨가 불안하지요. 이 방으로 할래요?
여자가 물었다. 수혜는 결정을 못하고 창밖에 산을 보았다.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자는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고는 잠깐요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아래층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수혜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더 돌아다니기에도 지쳤다. 허술한 민박집보다는 더 형식화된 호텔에서 보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수혜는 문득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흐릿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수소를 마시고 장난스럽게 변조한 음성 같았다. 살아있는 것이 더 자랑스럽지도 않다. 처음부터 현명했다면 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거야. 모든 경험은 어리석었어. 먼지만 들썩거린 꼴이야. 숲의 나뭇가지들을 뒤집는 바람의 말인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의 말인가, 묵은 시간과 투숙객들의 채취가 한데 뭉친 오래된 견과류의 냄새가 하는 말인가. 그것은 중국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에 혜정이 했던 말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파산한 중소기업인의 자살이 보도되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여행 가방이 세워져 있었고 현관에는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수혜는 놀라서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액자도 침대를 둘러싼 초록색 틀도 조명등도 조악했고 벽지의 무늬는 현란하고 방은 미끄럽고 방 전체가 기름이 밴 듯 번들거렸다. 수혜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백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복도의 누런 카펫에는 다육식물 같은 추상적인 무늬가 나 있었다. 수혜는 고개도 들지 않고 프런트를 지나 계단을 계속 내려가 정원길로 나갔다. 수혜는 궁금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걸까? 변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디는 걸까? 떠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 견디어 떠나는 것일까? 오늘 밤 어디에서도 석중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수혜는 차를 몰고 올라갔다. 더 깊은 계곡으로. 만약 혜정이 죽었다면 사인은 아사일 것이다. 그는 중국 여행 중에 연안에서 실종되었다. 자기 발로 사라진 실종이었다. 출발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석중이 그의 호텔 방문을 열었다고 한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빈 방의 테이블에는 엽서가 한 장 달랑 놓여 있었다. 누군가에게 쓴 것도 아니고 그 내용도 장난처럼 우스꽝스러웠다. 누런 황토고원 아래 누런 요동마을 앞으로 누런 남자가 누런 소를 끌고 가는데 누런 흙바람이 불어. 내가 보이니? 아래에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그 엽서는 전날 유림에서 연안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쓴 것이었다. 버스는 오후 내내 황토고원지대를 지나갔다. 황토고원 벽에는 숨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그런 곳은 요동이라는 토굴집이었다. 굴 앞에 철제 출입문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전부였다. 그 마을 사람들은 요동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서 100년쯤 자고 깼으면 좋겠다. 혜정이 옆자리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100년 뒤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냐? 친구가 물었다고 한다. 혜정은 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세상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저렇게 누런 흙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혜정이 언제 호텔을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 5명은 대학 동창들이었다. 석중이 여행을 주도했다. 중국에서 공부했고 자주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 자연히 여행 이야기가 나왔고 한 해 전부터 날짜를 맞추어 겨우 뭉친 것이었다. 동창들은 여행 내내
단체 사진을 찍어댔고 중국 요리를 과식했고 밤마다 고량주를 마셨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라 더욱 취했다고 한다. 석준과 동창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일주일을 연안에 머물며 영사관 관계자와 함께 공안들까지 동원해 해정을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칠불사 표지판을 지나 더 들어가 마을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를 지나자 인간은 끊어지고 국립공원이 시작되었다. 매표소는 비어 있었다. 수혜는 계속 길을 따라 들어갔다. 고도가 높은지 그곳에는 벚꽃이 이제 피고 있었다. 빗방울은 처음 올 때와 같이 성글게 차창에 떨어졌다. 불안할 정도로 오랫동안 산길이 이어졌다. 수혜는 마지막 마을이라는 안내판을 보고 끝까지 들어가 등산로 입구에 있는 마지막 집에 차를 세웠다. 곧 밤이 내릴 것처럼 산마을의 공기는 잿빛이었다. 산악인의 집, 베이스 캠프, 마운틴 게스트하우스, 고로쇠 수액 같은 간판들이 보였다. 마치 히말라야 산중의 오지 마을 같은 전경이었다. 수혜가 차에서 내리자 계곡을 따라 이어진 첫 집에서 몸집이 큰 노파가 나왔다. 마당 끝에 가보니 발밑은 가파른 계곡이었다. 계곡 가장자리를 따라 흙집들을 일렬로 짓고 계곡 아래로도 미로 같은 계단을 만들어 절벽의 구조를 이용해 방들을 넣은 모습이었다. 중국의 황토고원에는 토굴집도 있다지만 계림의 가파른 돌산에는 절벽집들도 있다. 에스키모 설원에는 얼음집이 있고 몽골 초원에는 천막집이 있고 물 위에 집들도 있고 나무 위에 집도 있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노파는 방을 보여주었다. 주인이냐고 물으니 딸과 사위는 장보러 갔다고 했다. 그곳 역시 큰 식당에 딸려 있는데 염소고기가 주 메뉴여서 테이블마다 연통에 달려 있었다. 노파의 성화에 못 이겨 계단을 내려가 방들을 다 살펴보고 시계를 보았다. 5시가 겨우 지난 시간이었다. 검은 천을 씌우듯 산이 어두워지고 계곡 깊은 곳은 이미 먹빛이었다. 노파는 추운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고집스럽게 권했다. 노파는 딸과 사위가 올 때까지 어쨌든 손님을 잡아두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 같았다. 이런저런 물건이 쌓인 가게방에는 풀지도 못한 진보다리들이 쟁여져 있고 16인치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는 진보퉁이 틈에 앉아 바닥에 한 손을 짚고 아귀 같은 얼굴로 자꾸만 손짓을 했다. 곁에는 꼭 태경이만한 남자아이가 외투까지 껴입은 채 잠들어 있었다. 가게 흙벽에는 커다란 결혼식 사진 액자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딸과 사위인 모양이었다. 수혜는 몸을 돌리고 나왔다. 쌍계사 들어가는 다리 앞에 있는 대형 주차장에 차를 넣고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으로 들어갔다. 통유리 창에 민박, 단체 관광객 환영 같은 커다란 글자들이 메뉴와 함께 붙어 있었다. 규모가 크고 단단하고 환한 그 건물이 안도감을 주었다. 단체 손님들이 돌아간 시간이라 홀은 텅 비어 있었고 주방에는 4명의 여자들이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했다. 주인 여자는 카운터에 앉아 다들 손님을 본둥만둥했다. 주방에서 여자 하나가 마지못한 듯 물을 들고 나왔다. 주문하자마자 준비라도 해두었던 것처럼 음식이 금세 나왔다.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는 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 그릇을 거칠게 내려놓고는 가져왔던 행주로 옆 테이블들을 닦기 시작했다. 비빔밥을 반쯤 먹었을 때 노파 하나가 출입문을 왈칵 열고 들어왔다. 노파는 창고에 세워둔 제사상을 누가 치웠냐고 소리를 내질렀다.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저는 안 추웠어요. 우리 창고에 있는 거 손도 안 대요. 주방 여자들이 기어드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카운터의 여자가 작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다. 새 상을 사놨잖아요. 새 상 쓰세요. 왜 귀퉁이 떨어진 상을 자꾸 찾아요. 칠도 다 벗겨진 걸. 노파가 카운터의 여자를 쳐다보고 소리쳤다. 그래서 버렸냐? 내가 평생을 쓴 것인데 죽을 때까지는 그 상을 쓰겠다고 했는데 시어미 말을 뭐로 듣고 내버렸냐. 당장 찾아와. 카운터의 여자가 느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다 버린 지가 언젠데 어디 가서 찾아와요. 한 달도 더 됐는데. 아이고, 새집 짓더니 남의 옷까지도 물건도 지멋대로 전부 내버리더니 이젠 평생 쓴 제사상까지 버리니 차라리 나를 내다 버려라. 세상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노파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다 부서진 상을 가지고 왜 저 난리래? 주방 여자 하나가 주인 여자 편들듯 중얼거렸다. 다들 홀에 손님이 없는 것처럼 굴었다. 수혜는 노파가 겨우 낡은 제사상 하나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낡은 제사상은 노파가 쓰던 이 세상 마지막 물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 노파가 부러웠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귀퉁이 떨어진 제사상밖에 없다면 더욱 부러웠다. 수혜는 혜정이 실종되었을 때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수치스럽고 두렵고 미워서 오히려 그 사실을 무시하려고 했다. 진정한 미움은 무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물론 미움의 단계는 얼마든지 더 있었다. 증오, 저주. 그러나 그것은 무시보다는 뜨거운 감정들이었다. 혜정은 여행을 가기 전에 퇴직 신청을 깔끔하게 마쳤다. 그가 실종된 후 곧바로 퇴직금이 나온 것이다. 수혜는 그 돈으로 담담하게 20년 만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았다. 그리고 앨범과 안방과 거실에 있던 결혼식 사진을 모두 모아 상자에 넣었다. 그 뒤로는 체온이 2도쯤 내려간 듯 몸 안이 계속 서늘했다. 화개장터로 들어섰어. 곧 도착할 거야. 석중에게서 온 문자였다. 수혜는 카운터의 여자에게 방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대뜸 4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수혜는 음식값과 같이 계산을 했다. 방은 계곡 가에 붙어 있었는데 침실과 주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계곡을 향해 난 통유리문 너머로 물이 흐르고 건너편 숲에 가려진 목조 식당의 긴 테라스에 걸린 불빛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아련했다. 수혜는 석중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진주로 돌아가고 있어. 미안해. 석중에게선 답이 없었다. 보일러를 돌리는지 방바닥이 이내 데워지기 시작했다. 수혜는 주방의 유리문에 붙여 이불을 폈다. 자리에 누우니 계곡 건너편 식당의 불빛과 구름이 흐르는 파란 밤하늘이 시야에 가득 들어찼다. 흐르는 물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매일 잠드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리고 밤새 잠 위에 떠있는 날도 많았다. 그렇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모래 같은 공배뿐이었다. 꿈조차 꾸어지지 않았다. 수혜는 자다가 놀라 갑자기 눈을 떴다. 거대한 만월이 눈썹 끝에 달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몸을 가르고 지나간 둥근 칼 같았다. 방바닥은 뜨겁고 공기는 열기에 차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가슴이 파헤쳐진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가랑이 사이에서 문득 체액이 뭉클 흘렀다.
얼음처럼 차가워 보이는 파란 밤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 3시일 것이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이 깼다. 달은 눈썹 끝에 걸린 채 좀채로 지나가지 않았다. 머리 밑에서 식은땀이 뭉클 흘렀다.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느낌이었다. 어디에 있니? 수혜는 가위 눌린 채 중얼거렸다. 쌍계사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데 누가 곁으로 다가왔다. 석중이었다. 수혜는 태연한 얼굴로 먼저 오르막길을 올랐다. 몇 걸음을 두고 석중이 뒤를 따랐다. 일주문을 지나자 연못 위에 걸린 다리를 건너가 금강문을 지나고 천왕문으로 들어섰다. 다리 양편에는 난간을 따라 석가탄신일의 연등이 총총히 걸려 있었다. 수혜는 사천문 안에서 석중을 기다렸다. 어디서 잤니? 석중이 물었다. 저기서. 수혜는 막연히 고갯짓으로 대답했다. 거긴 뭐가 많이 나? 수혜가 물었다. 어디? 요동이 있다는 황토고원. 감자, 타박감자가 기막히게 맛있어. 그럼 아무리 없어도 감자는 먹겠네. 그럼 아무리 없어도 감자는 먹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정말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사천문 밖으로 나오자 수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왼편으로 불일폭포 가는 길과 팔상전 안내 표시가 있었다. 오른편에는 중간 크기의 동백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 화장실 가는 쪽이었다. 수혜는 동백나무 아래로 가서 몇 걸음 서성이더니 약수를 한 바가지 떠 마셨다. 예전에 그 동백나무가 이 나무 맞을까? 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보다 더 큰 나무여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예전에 왔을 때 말이야. 수혜가 동백나무 아래로 다가서며 말했다. 옛날처럼 꽃은 붉었지만 피어있는 꽃보다 땅 위에 떨어진 꽃이 더 많았다. 그땐 지금보다는 이른 계절이었나 봐. 신선하고 붉은 동백꽃이 나무에 가득 피어 있었지. 산장에서 자고 일어나 세수만 하고 바로 올라왔으니 아직 새벽이었어. 절이 텅 비어 있었지. 향내 밴 안개가 이제 막 절 처마 아래를 떠나고 있었어. 절을 둘러보고 나무 아래 서 있는데 스님 한 분이 내 곁으로 다가서더니 말을 거는 거야. 무슨 꽃이 이리 고울까? 동백꽃을 보고 무슨 꽃이냐고 물으니 난 잠깐 머뭇거렸지만 스님이 분명 묻는 것 같았기에 동백꽃이요 했지. 대답을 할 때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왔었어. 말도 끝내기 전에 얼굴이 달아오르더라. 스님은 붉어지는 내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웃더니 그런 대답은 하는 게 아니지. 하고는 합장을 하고 가시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왈칵 달아올랐지. 그때 네가 와서 물었잖아. 왜 그래? 내 꼴이 우습기도 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지. 스님이 설마 꽃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니? 나 정말 안 해도 되는 대답을 해버렸어. 그때 너는 그저 내 얼굴을 빤히 보고 내려가는 길로 앞서 가더라. 기억나? 기억나. 석중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10여 년이 지나 여기 오니까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려. 어떻게? 그 말 내게 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석중이 말했다. 넌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니? 수혜가 되물었다. 당연하지.
그날 새벽에 너 참 예뻤거든. 수혜는 늘 궁금했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너에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 뭐? 그날 밤 왜 나를 안고만 있었니? 도리어 내가 물소리를 핑계로 네 품 안으로 파고들었는데도 왜 나를 그냥 두었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수혜는 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었다. 석중이 혹시 빠뜨릴까봐 약국에 들러 피임 기구까지 준비해갔던 여행이었다. 석중의 눈동자가 돌멩이처럼 단단해졌다. 가끔 석중의 눈이 변하는 때가 있었다. 이상한 말이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봄에 난 너를 처음 보았어. 어린 시절 내내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도 말이야. 넌 그 봄에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지. 그때 난 겨우 15살이었어. 두어 해 동안 난 불에 타는 나무 같았어. 너는 몰랐지? 수혜의 눈동자도 차가운 돌처럼 굳어졌다. 너는 몰랐어. 그때 난 네 곁에 있으면서도 다가가지는 않기 위해 노력했지. 그 노력이 습관이 된 거야. 나중엔 굳이 더 다가가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해도 충분하더라. 수혜는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걷기 시작했다. 결혼은 왜 안 했니? 수혜가 물었다. 그냥 생각이 없었어. 공부하느라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고. 수혜야, 난 혜정을 이해해. 수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제와 생각하니 석중이 자신을 슬그머니 혜정에게로 민 것 같았다. 자기 감정만 챙기고 수혜라는 실체는 밀어낸 것이다. 인생이 등 뒤에서 깔깔 웃는 것만 같았다. 수혜는 돌아서서 석중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석중은 그 눈길을 그대로 다 받았다. 수혜는 대웅전을 두고 그 맞은편에 나한전으로 깊숙이 들어가 앉았다. 한가운데 부처가 앉고 양편에 8 나한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둘러앉아 있었다. 제각기 몸짓과 표정이 다른 나한은 코조차 뺨조차 이마조차 미소 짓고 있었다. 미소와 몸짓의 기척들로 나한전 공기가 풀밭처럼 수런대는 듯했다. 몸속에 향내가 배어드는 사이 수혜의 얼굴에 엉겨있던 의혹이 서서히 가셨다. 석중이 들어와 절을 하고 그 곁에 앉았다. 숨소리가 가라앉고 정적이 오래 흘렀다. 편안하다. 이런 데서 한 100년 자고 깨었으면 좋겠다. 석중이 중얼거렸다. 이런 데가 내 몸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혜정도 내가 재워줄 수 있을 텐데. 수혜가 말했다. 석중은 놀라 수혜 쪽을 쳐다보았다. 환한 그늘 속이었다. 존재한다는 건 말이야. 거기엔 수식이 아무것도 없잖니? 수혜가 말했다. 존재엔 수식이 없지. 석중이 대답했다. 존재한다는 건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러네. 존재엔 아무 강요도 없네. 석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혜는 눈과 속눈썹이 수처럼 검은 아가씨를 다시 보았다. 제첩국 정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우연히 들른 길가의 2층 찻집에 그 아가씨가 있었다. 아가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옛 모습 그대로였다. 회청색 개량 한복 차림이었고 검은 머리를 묶은 뒤통수는 약간 납작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창호지 종이처럼 약간 바랜 것 같기도 했다.
별 표정 없는데도 뺨과 코와 이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눈은 총명하고 입술은 단정하고 몸짓은 새처럼 가벼웠다. 차는 조금 오래 걸려서 왔다. 준비를 마쳤으니 10초만 우려 따라내라고 주의를 주었다. 찻주전자를 들여다보니 발효차를 한 번 우려 헹군 듯했다. 차를 마시는 사이에 여자 관광객 둘이 들어오더니 찻집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그 여자들도 10년 만에 찻집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었다. 여자들은 아가씨를 향해 연방 질문을 쏟아냈다. 아이고, 이 아가씨 그대로다. 딱 그대로다. 이 집이 원래 아가씨네 집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일해요. 지난 10년이 흘러가는 동안 여기서 그대로 일했어요? 그전에도 10년 동안 일했으니 20년인걸요. 아이고, 여기서 20년을 보냈다고? 그럼 지금 몇 살인 거야? 15살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이에 공부했어요. 방송대학 졸업도 하고 대학원도 마친걸요. 아이고, 대단한 아가씨네. 그럼 이제 계획이 뭐예요? 여기서 계속 차 시중 드는 거요. 계획이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석중이 빈 찻잔을 놓고 중얼거렸다. 나한이 새 속에서 차를 우리고 있네. 수혜야, 너는 계획이 어때? 할 일은 생겼어? 집 근처 식물원에 취직했어. 주말엔 태경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도 있는 곳이야. 이번에 올라가면 일 시작할 거야. 그리고 계획이 그뿐이야? 그뿐이야. 석중은 수혜의 얼굴을 전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수혜는 모르는 척하며 주방에서 차를 헹구는 처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